나는 오늘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문객이 모두 떠난 뒤에 적막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편이 평생 모아둔 연금 통장이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한 지 40년 그는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통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마다 노후 준비야 내가 다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 한 번도 돈 문제로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며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남편이 없으면 그 연금이 우리 집의 마지막 생계줄이었다. 국민연금은 나오지만 그 외에 사적연금이 있었기에 안심했었다. 하지만 서랍, 금고, 서재, 옷장 어디를 뒤져도 통장과 인감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노트북과 휴대폰도 초기화되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흔적을 지운 듯 했다. 처음엔 단순히 숨겨둔 장소를 못 찾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졌다. 혹시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먼저 장남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 연금 통장 본 적 있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였다. 엄마, 그거 아빠가 몇 달 전에 해지했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왜 해지했는데? 아빠가 그러던데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나는 뭔가 숨기는 기운을 느꼈다.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스쳤다. 혹시 아들의 사업 빚을 갚아준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준 건지. 남편이 말년에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해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남편의 이면이 있었던 걸까? 나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 요금 내역부터 확인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친절하게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출력해 주었다. 거기엔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남편 병수발로 병원에 있을 때조차 그 번호와 통화했다. 나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나는 당황해 잠시 말을 잃었다. 저 혹시 박성태 씨 아시나요? 아, 성태 오빠요? 맞아. 여자는 갑자기 말을 흐리더니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이 자주 다니던 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자 조금은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해지된 계좌가 있긴 한데요. 해지 후 이체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얼마였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1억 2천이었습니다. 전액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 돈은 우리 부부의 40년 노후였다. 그런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은행에서 받은 송금 내역을 들여다봤다. 수취인 이름은 이영미. 바로 그 통화에서 들었던 중년 여자의 목소리와 일치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왜 남편의 돈을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 사실을 말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한마디 했다. 엄마, 사실 나도 알아. 그 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대체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라도 되는 걸까? 민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자분이 아빠의 옛 동창이라고 하셨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동창이라면 왜 1억 2천이라는 거액을 받았단 말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의문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제 나는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삶을 파헤쳐야 했다. 그가 나에게 왜 평생 통장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는지 그 끝을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영미라는 여자가 산다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 앞에 서니 오래된 초인종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다.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얼굴, 나이가 들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누구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박성태 씨 부인입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와 남편이 쓰던 것과 비슷한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의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제 남편의 돈을 받으셨죠? 1억 2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돈은 성태 씨가 저에게 빚진 겁니다. 나는 믿기 힘들었다. 빚이라니요. 저희 부부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셨는데 무슨 빚입니까? 이영미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40년 전 제가 성태 씨 때문에 큰 빚을 졌어요. 그때 그분이 약속했어요. 언젠가 갚겠다고. 평생 걸려도 꼭 갚겠다고. 나는 당황했다. 남편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그게 무슨 빚이었습니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때 전 성태 씨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군대에 가 있었고 저는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해야 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해도 그 사실을 평생 숨겼다는 것이 나를 더 분노하게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요? 저는 결국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더미에 앉았죠. 성태 씨는 그때 제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대신 평생 갚겠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영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 돈을 받은 건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게라도 약속을 지킨 그분이 안쓰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그러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이영미가 함께 서 있었다. 남편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이영미는 배가 불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미에게.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시절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언젠가 내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고 떠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길 바란다. 성태.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평생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돈을 모았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왜 그가 통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 돈은 나의 노후가 아니라 그의 미안함과 약속이 담긴 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이제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고 나는 앞으로의 생계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국민연금과 적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만약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마저도 위태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둘째, 정부 노후 지원 정책 알아보기. 셋째, 건강관리 철저히 하기. 남편의 비밀은 슬펐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정말 그 돈은 오로지 약속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돼요.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그날 저녁 아들과 마주 앉았다.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가 그 여자분한테 돈을 보낸 건 약속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요즘 많이 아프다고. 투병 중인데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아빠가 그 돈을 보내면 그분도 평생 원망을 거두고 편히 지낼 거라고 하셨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년의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그 눈빛. 혹시 그는 나보다도 그 약속과 죄책감을 더 크게 짊어지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억울했다.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그 돈이 있었다면 남편의 치료비에도 민수의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민수야, 너는 그 여자를 본 적 있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아빠랑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는 그냥 아빠의 오랜 친구라고만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결심이 생겼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인연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나는 며칠 뒤 이영미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처럼 힘이 없어 보였다. 살짝 헬쑥해진 얼굴과 거실 한쪽에 놓인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돈이 정말 치료비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폐암 3기. 나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삼켰다. 치료비 명세에는 송금받은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 분노가 조금은 풀렸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도 병든 그녀를 도우려 했던 것이다. 나는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남편과 당신 그 긴 세월 동안 왜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나요? 이영미는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성태 씨도 늘 그랬어요. 부인은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았으면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걸었다. 배신감과 이해가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남편의 선택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나름의 이유와 진심이 있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달력을 꺼냈다. 연금이 사라졌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나는 나의 노후를 새롭게 설계해야 했다. 우선 동사무소 복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등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알아본 적은 없었다. 며칠 후 복지 상담 창구에 앉아 나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경감 혜택도 가능하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꼼꼼히 메모를 했다. 남편의 비밀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 불필요한 지출부터 점검했다.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쓰지 않는 보험은 해지했다. 그리고 오래된 옷장 속 옷들을 정리해 중고시장에 내놓았다. 작은 수입이라도 모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리다 보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때때로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야 그 손길이 그리웠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서 남편의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그 시계를 팔면 당장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지만 차마 팔 수가 없었다. 그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다. 나는 시계를 손목에 차며 속으로 말했다. 성태 씨,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켜갈 거예요. 봄이 막 시작될 무렵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했다. 시니어 재정 자립 클래스라는 이름의 작은 강좌였다. 솔직히 처음엔 내 형편이 부끄러워서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더 이상 돈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자산을 숨기지 말고 공유하세요. 둘째,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셋째,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운용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뜨끔했다. 남편이 평생 통장을 숨겼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강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책에 꼼꼼히 적었다. 강의가 끝난 뒤 강사는 우리에게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했다.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기록하는 표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빈 노트를 꺼냈다. 오늘부터 매일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로 했다. 아침에 경로당에서 받은 무료 두유, 점심에 쓴 5,000원, 약국에서 산 영양제 12,000원. 작은 지출까지 모두 적으니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눈에 보였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해요.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투자자도 찾았어요. 나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카페? 요즘 장사하기 쉽지 않다는데?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 수익 중 일부는 엄마 생활비로 드릴게요. 아들의 결심을 들으며 나는 조금은 안심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주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그 주 주말 나는 이영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노란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병원 퇴원 증명서와 남은 돈 일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태 씨의 부인께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비를 제외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제 몫의 약속도 끝났습니다. 봉투 속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1억 2천만 원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돈의 액수보다 그녀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봉투를 쥔 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약속이 이제 완전히 끝난 듯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성태 씨,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킬게요.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등록했다. 주 2회 걷기 모임, 월 1회 건강검진, 영양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단단해진다는 걸 남편이 떠난 후에야 절실히 깨달았다. 걷기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았다. 남편의 숨겨진 재산, 자식의 빚, 친구의 배신 등 각자의 상처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하루는 모임에서 친해진 윤정 씨가 말했다. 언니, 우리 작은 동아리 만들까요? 노후 재정 공부하는 모임. 나는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모임 이름은 든든한 지갑으로 정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각자 배운 재테크 정보와 절약 팁을 나누기로 했다.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남편이 지키려 한 약속은 끝났지만 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노후를 지키는 일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에게도 돈의 가치를 숨기지 않고 전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 시계가 조용히 초침을 옮겼다. 나는 남편의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성태 씨, 이제 괜찮아요. 나 잘 살아갈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든든한 지갑 모임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첫 달에는 5명이던 인원이 2달 만에 12명으로 늘었다. 각자 사는 동네는 달랐지만 마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숨겨진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모임에서 누군가 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번 달 모임 주제를 노후를 위한 소액 투자로 정했다. 시장에서 감자 한 박스를 사다 직접 삶아 파는 할머니 이야기를 예로 들며 작은 돈도 굴릴 수 있다는 걸 설명했다. 우리가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달 모이는 10,000원, 50,000원이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적금이나 이자 높은 상품에 넣으면 그게 바로 씨앗이 돼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와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이 가득했다.
엄마 카페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엄마 통장에 생활비 자동이체해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곧바로 대답했다. 고맙지만 엄마 생활은 내가 감당할 거야. 대신 내가 힘들 때를 위해 그 돈을 모아두렴.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엄마, 이제 진짜 강해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거지. 며칠 후 나는 동사무소에서 우편 한 통을 받았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결정 통지서. 여름과 겨울 냉난 방비로 매달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마저도 큰 힘이 됐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지원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무렵 이영미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병원 예약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날 봉투 돌려드리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성태 씨가 제게 남긴 건 돈보다도 미안함이었겠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남편의 미안함이 나에게도 전해진 걸까?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나는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집 문을 열자마자 내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소포 상자. 보낸 사람은 박성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게 올 수 있는 걸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니 남편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이 이걸 읽을 땐 나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이 상자 안엔 당신이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작은 자금이 있어. 절대 쓰지 말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열어보길 바라. 손이 떨렸다. 금속 상자의 잠금 장치를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반지 그리고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에는 5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현재 잔액은 3,500만 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결국 나를 위한 돈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생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가 떠나고 난 뒤 내가 홀로 서기를 배우길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시계를 쥔 채 속삭였다. 당신이 숨겨둔 건 돈만이 아니었네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은 당장 쓰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한 진짜 안전망으로 남겨두겠다고. 나는 다시 공책을 꺼내 마지막 자금 절대 사용 금지라고 적었다. 이제 나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모두 갖추었다. 남편의 비밀은 나를 한번 무너뜨렸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아침 공기가 서늘해지자 나는 집 근처 공원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졌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시절이 떠오르면서도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윤정 씨가 내게 말했다. 언니, 이번에 구청에서 시니어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한다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자영업이라니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구경만 해도 좋잖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은 부업도 가능하대요. 다음 날 우리는 구청 강당에 모였다. 강사는 은퇴 후에도 월 20만 원, 50만 원씩 수익을 올리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장 김치를 소량 판매하는 할머니, 뜨개 가방을 주문 제작하는 아저씨, 직접 기른 허브로 차를 만들어 파는 부부. 그들의 표정은 활기찼다. 나는 강의가 끝난 후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수제잼. 그가 매년 여름마다 복숭아와 자두로 만들던 잼을 떠올렸다. 이걸 내가 이어서 만들어 팔면 어떨까? 집에서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든든한 지갑 모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 주 모임에서 나는 제안을 꺼냈다. 우리 다 같이 시니어 잼 프로젝트 해볼래요? 수익은 참여한 사람끼리 나누고 일부는 경로당 기부해요. 모두가 흥미롭게 반응했다. 좋아요.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즐겁고 돈도 벌고. 그렇게 우리는 다음 달부터 시범 생산을 해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에는 과일 설탕 비율, 끓이는 시간, 보관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글씨를 따라 읽다 보니 그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잼을 만들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며칠 뒤 나는 시장에 가서 제철 자두를 사왔다. 부엌에서 큰 냄비를 올리고 자두와 설탕을 넣어 저으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성태 씨, 올해는 내가 만들어요. 당신 대신. 잼이 걸쭉하게 졸아가자 달콤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첫 시범 판매는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 모임 사람들의 지인들이 먼저 주문했고 하루 만에 준비한 병이 모두 팔렸다. 우리는 작은 수익을 나누고 일부는 경로당에 기부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부재를 웃으며 떠올릴 수 있었다. 이영미에게도 잼 한 병을 보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성태 씨가 참 좋아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치 남편과 나 그녀 사이의 긴장이 이제 완전히 풀린 듯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금속 상자가 있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마지막 자금. 그 돈은 손대지 않고 매달 이자만 확인했다. 혹시 모를 큰 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상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중에 그 상자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준비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대신 너도 아내한테 숨기지 마라. 나처럼 몰랐다가 당황하는 일 없게. 민수는 웃었다. 엄마, 이제는 알죠. 돈은 숨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지키는 거라는 거. 그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숨겨둔 돈은 나를 시험한 것도 배신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그가 평생 나를 지키고 싶었던 방식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올해 겨울이 오기 전 나는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계좌는 나의 의지와 계획으로 채운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새로운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었다. 이건 남편이 남긴 돈과는 별개로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안전망이었다.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시계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성태 씨, 이제 나 정말 혼자서도 괜찮아요. 겨울이 시작되자 시니어 잼 프로젝트는 한층 확장됐다. 자두와 복숭아 철이 끝나면서 우리는 귤과 사과로 잼을 만들었다. 포장지도 겨울 분위기에 맞게 하얀 눈송이 무늬로 바꿨다. 마을 축제에 참가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다. 그날 부스 앞에서 한 중년 부부가 말했다. 이거 남편분 레시피라고 하셨죠? 맛이 참 깊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 사람의 손맛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이어가고 있죠.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웃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축제에서 번 돈은 생각보다 컸다. 우리는 그 일부를 모아 든든한 지갑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남편이 남긴 돈이 나를 지켜줬듯 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민수는 점점 더 카페 운영에 열정을 쏟았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카페로 초대했다. 엄마, 손님들한테 인기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엄마가 만든 사과잼을 넣은 토스트예요. 카페 구석에 앉아 손님들이 그 토스트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금속 상자를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지는 않았다. 그냥 손으로 매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이 준비한 돈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돈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후 이영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성태 씨가 저에게 준 도움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도 진심으로 행복을 빕니다. 편지 끝에는 그녀의 서툰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봉투를 접어 금속 상자 옆에 두었다. 이제 이 상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와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남긴 이야기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눈송이를 바라봤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을 보니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결국 한 폭의 풍경이 되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성태 씨, 당신이 숨겨둔 연금 통장은 이제 나의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나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올해 마지막 든든한 지갑 모임을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겨울 딸기를 사서 새해 첫 잼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 잼 병에는 이렇게 쓸 생각이었다. 사랑은 때로 시간이 지나야 그 맛이 깊어진다.